실제 사연에서 영감을 받아 각색을 통해 공감과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를 함께하려 합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장소와 이름, 인물이나 시간 등은 실제와 같지 않습니다. 72세. 제가 15억짜리 아파트를 몰래 팔고 사라진 나이입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함께 살던 제 이름으로 된 집을 팔고 아들 내외와 이별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매정한 어미라고 손가락질 하실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길바닥에 나앉게 만든 못된 어미라고 욕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신다면 오히려 잘했다고 박수 쳐주실 거예요. 지금 저는 83세입니다. 반찬가게 사업을 시작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고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한 쉼터도 만들었죠. 전국에서 저를 롤모델로 삼는 시니어들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창고만 살던 72세 시어머니가 어떻게 인생 최고의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모두를 구원했는지를요. 새벽 5시 부어 사흘째 고아둔 사골국이 뽀얗게 우러나 있었어요. 노란 기름을 정성스레 걷어내며 아들 준호가 출근 전에 한 그릇 먹었으면 했죠. 남편이 5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를 팔아 아들의 전세금을 마련해줬고 남은 돈은 모두 아들 명의로 적금을 들었죠. 노후는 아들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하지만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자 모든 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또 그런 거 끓이세요? 잠옷 차림의 며느리 민서가 눈살을 찌푸리며 냄비를 내려다봤어요. 이거 끓여야 준호가 든든하게 먹고 나가지. 너도 같이. 됐어요, 어머님. 민서가 손을 내저었어요. 아침부터 이런 기름진 거 누가 먹어요? 요즘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준호 오빠도 이제 안 좋아해요. 민서는 늘 건강을 빌미로 제 정성을 무시했어요. 제가 한 반찬이 짜도 싱거워도 늘 건강 타령이었죠. 틀린 말은 아니어서 늘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민서는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싱크대 밑에서 큰 스테인리스 대야를 꺼내더니 제가 사흘 밤낮 정성 들인 사골국을 그 안에 붓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민서는 대꾸도 없이 대야를 들고 싱크대로 갔어요. 그리고는 하얀 국물을 그대로 하수구에 쏟아부었습니다. 칼칼칼.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 뼈를 씻고 핏물을 빼고 8시간씩 3번을 끓여낸 국물이 순식간에 하수구로 빨려 들어갔어요. 마치 제 심장도 함께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민서는 대야를 탕 소리 나게 싱크대에 내려놓고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머님이 계속 고집 부리시니까 그렇죠. 기름 걷어낸다고 다해요? 국물 자체가 기름 덩어리인데 나중에 혈관 막혀서 쓰러지시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때 막 일어난 아들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민서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오빠, 내가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기름진 국 좀 버렸더니 화내시는 거야. 저는 억울했어요. 그게 화낸 이유가 아니었는데. 준호야, 그게 아니라. 엄마, 민서 말이 맞잖아. 이제 그런 거 그만 끓이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아들은 제 눈을 피한 채 민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우리 민서가 엄마 건강까지 신경 쓰느라 고생이네. 아침은 그냥 토스트나 먹자. 두 사람은 제가 없는 것처럼 부엌을 나갔어요. 텅 빈 부엌에는 비린내와 함께 빈 냄비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감히 이런 짓을 못했을 텐데. 남편이 떠난 후로 저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는 회사에 갔고 민서는 거실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득 다음 주가 손녀 서연이의 초등학교 입학식이라는 게 떠올랐어요. 민서야. 제가 부르자 민서는 핸드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왜요? 서연이가 학교 들어가니까 내가 예쁜 옷 하나 사줘야겠다. 이번 토요일에 백화점 같이 가지 않을래? 민서가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요즘 누가 백화점 가요?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오는데. 더 싸고 예쁜 것도 많아요. 그래도 직접 보고 서연이한테 어울리는 걸 고르고 싶어서. 내가 사준 옷 입고 학교 가면 얼마나 예쁠까. 제가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손녀는 이 차가운 집에서 제가 유일하게 위로받는 존재였으니까요. 민서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죠. 알았어요. 대신 토요일 오전만이에요. 오후 2시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였어요. 제 돈으로 제 손녀 옷을 사는데도 민서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서글펐지만 그래도 함께 쇼핑하다 보면 관계가 조금은 나아질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민서는 대답도 없이 다시 핸드폰으로 돌아갔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설쳤지만 오랜만에 외출이라 조금은 설렜어요. 아침밥은 민서가 시킨 샌드위치였습니다. 준호는 신문만 보고 민서는 화장하느라 바빴죠. 백화점으로 가는 차 안. 운전하는 준호 옆에서 민서는 쉴 새 없이 떠들었지만 저는 그 대화에 낄 수가 없었어요. 마치 뒷좌석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백화점 7층 아동복 매장에 도착했어요. 요즘 애들 옷이 왜 이렇게 비싸니? 작은 원피스 하나에 18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보고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사자고 했잖아요. 여기는 다 이래요. 브랜드 값이라고요. 저는 분홍색 프릴이 달린 원피스를 집어들었어요. 서연이가 입으면 정말 공주님 같을 것 같았거든요. 민서야, 이거 어때? 서연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민서가 원피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그 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요. 이런 촌스러운 걸 누가 입어요? 유치원 학예회 때나 입을 법한. 서연이 친구들이 보면 놀릴 거예요. 주변 손님들이 힐끔거렸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다른 곳을 보고 있었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서는 제 손에서 원피스를 빼앗아 아무렇게나 행거에 걸어놓고는 다른 코너로 저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까만 티셔츠와 찢어진 청바지를 가리켰죠. 이런 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어머님은 센스가 너무 없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낡은 구두 끝만 바라봤습니다. 결국 민서가 고른 25만 원짜리 브랜드 옷을 샀어요. 계산대에서 민서는 당연하다는 듯 제 눈치를 받고 저는 말없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계산하는 직원의 시선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도 민서는 자기 옷을 본다며 이 매장 저 매장을 돌았고 저는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그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매장 구석 의자에 앉아 있다가 문득 제 낡은 가디건이 눈에 들어왔어요. 실밥이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용기를 내어 중년 여성복 매장에 들어가 무난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하나 골랐어요. 7만 원. 제 용돈으로도 충분한 가격이었죠. 계산대로 가려는데 민서가 나타났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가디건이 낡아서 하나. 민서가 가격표를 낚아채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형편 생각하셔야죠. 아까 서연이 옷값도 겨우 내셨잖아요. 이 돈이면 동대문에서 3개는 사요. 나중에 병원비는 어쩌시려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돈으로 제 옷 하나 사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민서는 제 손에서 가디건을 빼앗아 제자리에 던져놓고는 제 팔을 잡고 매장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그 순간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아마 제가 이 가족에게 품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을 겁니다. 민서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 벌써 일시네. 저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해요. 저는 당연히 함께 집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민서는 저를 지하 1층 푸드코트로 데려갔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드시고 버스 타고 들어가세요. 저는 1층 카페에서 친구들 만날게요. 그러면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면 김밥이랑 버스비 충분하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를 여기 혼자 두고 가겠다는 게냐? 어쩔 수 없잖아요. 약속 시간 늦으면 안 돼요. 서연이 옷은 제가 들고 갈게요. 비싼 쇼핑백은 꼭 끌어안고 민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졌어요. 저는 시끄러운 푸드코트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손에 쥔 10,000원짜리가 뜨거웠어요. 버리고 싶었어요. 카드가 있어 먹을 것도 차비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푸드코트에서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의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멀어지기를 반복했죠.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웃으며 밥을 먹고 연인들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손에 쥔 10,000원짜리가 땀에 젖어 축축해졌어요. 이 돈으로 김밥이랑 버스비 충분하죠. 민서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대가가 고작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남편이 5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울까 봐 준호가 먼저 제안했죠.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서연이도 할머니 필요하고 엄마도 혼자 계시면 쓸쓸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준호네 전세금을 마련해주고 남은 돈은 준호 명의로 적금을 들었죠. 노후는 아들이 책임져 준다고 했으니까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민서도 어머님, 제가 잘 모실게요 했고 저도 열심히 집안일을 도왔죠. 아침 저녁으로 밥하고 청소하고 서연이 돌보고. 그런데 함께 살게 된 후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어요. 민서는 점점 제 존재를 무시했고 준호는 그런 아내 편만 들었죠. 엄마가 좀 참아. 민서도 회사 다니느라 힘든데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그들이 편하게 살면서도 정작 저는 이 집의 식모 취급을 받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무도 없었어요. 준호는 골프 치러 갔고 민서는 친구들과 놀러 간 거겠죠.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어요. 작년 설날에 찍은 사진인데 저는 구석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아니, 저는 아예 없는 사진이 더 많았어요. 그들만의 행복한 가족.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이 집을 나가야 해. 하지만 어떻게? 제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통장도 집도 심지어 핸드폰도 준호가 가족 결합으로 내주는 거였죠.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이 집. 이 집은 제 명의였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70%, 준호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었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 엄마 이름으로 집을 해둬야 한다고 했거든요. 세금 때문이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이 저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긴 보험이었던 것 같아요.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 분명히 제 이름이 먼저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순 지분 710, 김준호 지분 310. 손이 떨렸어요. 이걸 팔면, 이 집을 팔면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준호 부부가 돌아왔어요. 민서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들떠 있었고 준호는 피곤하다며 바로 방으로 들어갔죠. 저녁을 차려놓고 불렀지만 민서는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엄마, 저도 골프 치고 왔더니 배가 안 고파요. 엄마나 드세요. 준호마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혼자 밥상 앞에 앉아 밥을 먹는데 밥알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밥그릇에 뚝뚝 떨어졌어요. 그때 민서가 나와서 물을 마시다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달부터 생활비 좀 더 보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 학원비도 올랐고 관리비도 올랐거든요. 내가 매달 주는 연금 다 너희한테 주고 있잖아. 그거 가지고 되나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어머님이 계신데 저희가 따로 도우미 부를 수도 없고. 생각해보면 어머님이 이득이신 거잖아요. 제가 이득이라고요? 평생 모은 재산 다 퍼주고 매일 종처럼 일하는 제가. 그리고 어머님, 혹시 보험금 남은 거 없으세요?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나온 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돈은 제가 유일하게 숨겨둔 비상금이었거든요. 1,000만 원. 정말 급할 때를 대비해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어둔 돈이었죠. 없어. 다 병원비로 썼잖아. 거짓말이었지만 그 돈마저 뺏길 순 없었어요. 민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계획을 세웠죠. 집을 팔자, 그리고 여기서 나가자. 다음 날 준호 부부가 출근하자마자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제일 끝에 있는 작은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행운부동산이라는 간판이 왠지 제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았거든요. 어서 오세요. 집 보러 오셨어요. 사장님은 4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어요. 왠지 믿음이 갔습니다. 저 집을 팔고 싶은데요. 아, 매도요? 어디 집이신데요? 강남구 아파트 32평형이요. 사장님 눈이 반짝였어요. 거기 좋은 동네죠. 시세가 지금 15억 정도 할 거예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14억 5천에도 금방 나갈 겁니다. 15. 제 지분 70%면 10억 5천만 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돈이면 충분히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아들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팔 때까지 모르게 해야 해요. 사장님이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연이 있으신 것 같네요. 걱정 마세요. 비밀 보장해 드릴 겨. 명함을 받아 들고 나오는데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아니, 돌이키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첫째, 비밀 통장을 만들어야 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새 통장을요. 둘째, 짐을 조금씩 정리해야 했어요. 눈치채지 못하게. 셋째, 갈 곳을 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민서가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들, 준호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들. 혹시라도 나중에 그들이 저를 나쁜 의미로 몰 때를 대비해서요. 일주일 후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집 보러 오고 싶다는 분이 계신데요. 언제 가능하세요? 남편. 아니, 아들 부부 없을 때 와주세요. 평일 낮이면 되겠네요. 네, 좋아요. 첫 번째 손님이 왔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죠. 정말 깨끗하게 쓰셨네요. 뷰도 좋고. 그들이 가고 난 후 또 다른 손님들이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서가 갑자기 물었어요. 어머님, 요즘 낮에 누가 다녀갔어요? 현관에 모르는 신발 자국이 있던데. 심장이 쿵 했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아, 동네 아주머니가 반찬 좀 나눠주러 왔었어. 반찬이요? 어머님이 해주는 것도 안 먹는데 왜? 내가 먹으려고. 민서는 더 이상 관심 없다는 듯 핸드폰을 보러 갔어요. 그로부터 보름 후 드디어 계약할 사람이 나타났어요. 14억 7천에 하겠습니다. 조건은 2달 안에 이사요.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하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계약 날짜를 잡았어요. 물론 준호 부부가 없는 평일 오후로요. 그 사이 저는 제주도의 작은 원룸을 알아봤어요. 보증금 5천에 월 40만 원. 바다가 보이는 깨끗한 곳이었죠. 인터넷으로 사진을 보며 상상했어요. 저 곳에서 매일 바다를 보며 살 날들을. 드디어 계약일.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금 1억 4,700만 원이 제 비밀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준호 부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죠. 매일 아침 민서는 어머님, 오늘도 그 기름진 거 끓이지 마세요 라고 잔소리했고, 준호는 엄마, 돈 좀 더 부탁해요 라며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밀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이제 45일, 44일, 43일. 계약금을 받은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잔금일까지 앞으로 한 달.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착착 준비를 진행했죠. 낮에 준호 부부가 없을 때면 조금씩 짐을 정리했어요. 안 쓰는 그릇들은 버리고 오래된 옷들도 하나둘 정리했죠. 어머님, 요즘 집이 좀 깔끔해진 것 같네요. 민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응, 짐 정리 좀 했어. 나이 들면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야지. 그러게요. 어머님 물건들 너무 많았어요.
창고처럼 쌓아놓고 사셨잖아요. 창고처럼. 제 인생이 그들에겐 그저 쓸모없는 창고 신세였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거실에 앉자마자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뭐? 대출을 왜?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MBA를 따야 하는데 등록금이 좀 비싸서. 그리고 민서도 요즘 우울증이 있어서 상담 치료받고 있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우울증? 매일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명품 가방 사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데? 한 2억 정도요. 우리 집이니까 충분히 대출 가능해요. 우리 집. 당연하다는 듯 우리 집이라고 하네요. 생각해 볼게. 생각은 무슨. 다음 주까지 신청해야 해요. 엄마 나 한 번만 도와줘요. 그때 민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이번엔 좀 도와주세요. 어차피 이 집도 나중엔 우리 거 될 텐데 미리 당겨 쓰는 거잖아요. 당연하다는 듯한 그 말투에 속이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난처한 표정만 지었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물론 생각할 것도 없었죠. 일주일 후면 이 집은 남의 집이 될 테니까요. 그 주말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신우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는데. 언니 잘 계셨어요? 어서 와. 거실에 앉자마자 신우이가 말했어요. 언니 오빠 보험금 좀 남은 거 없어요?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역시나 돈이었어요. 없어. 다 썼어. 정말요? 언니 우리 사이에. 신우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밤에 혼자 방에서 제주도 지도를 펼쳐놓고 봤어요. 서귀포 바닷가. 가보고 싶은 곳들의 동그라미를 쳤죠.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일주일 후 준호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엄마 대출 서류예요. 여기 서명만 하면 돼요. 준호야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엄마. 시간이 없다니까요. 왜 자꾸 미루세요? 옆에서 민서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준호 오빠 인생이 걸린 일이에요. 부모 자식 간인데. 며칠만 더 생각해 볼게. 준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엄마가 왜 이래? 그동안 우리가 엄마 얼마나 잘 모셨는데. 이럴 거면 나가서 사세요. 나가서 살라고요? 민서가 거들었죠. 우리가 그동안 어머님 모시느라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알았어. 내일 답 줄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준비를 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어요. 엄마 아침은? 오늘부터 각자 알아서 먹어. 뭐? 갑자기 왜? 민서도 나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대출 건 말인데 안 할 거야. 뭐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럴 거면 나가서 사세요.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그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엄마 이게 뭐야? 증거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그리고 한 장의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매매계약서 사본이었죠. 이 집 팔았어. 폭탄 선언이었죠. 뭐라고요? 민서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말도 없이. 너희도 나한테 말도 없이 충분히 나를 무시했잖아.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해요. 내 이름도 등기에 있다고. 그래? 내 이름이 어디 있는데? 준호가 당황했어요. 아니, 그게 엄마랑 같이 산 거니까. 등기부등본 확인해봐. 내 이름 70%, 내 이름 30%로 되어 있을 거야. 준호가 급하게 핸드폰으로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게 정말 엄마가 70%? 그래.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해두셨어. 그리고 난 내 지분을 팔 권리가 있어. 그럼 내 30%는요? 30%만 가지고는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새 주인이 나머지 70%를 샀으니까. 내가 원한다면 내 지분도 함께 팔 수 있게 해줄게. 아니면 새 주인과 협의해. 준호가 주저앉았어요.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너희가 먼저 그랬잖아. 푸드코트에 나 혼자 버려두고 갔을 때 넌 어디 있었니? 사골국을 하수구에 버릴 때 넌 뭐라고 했니? 민서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어머님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매일 있었어. 너희가 놓친 거지. 준호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그래도 이건 사기야. 내 재산을 훔친 거라고. 사기? 내 소유를 내가 판 게 사기야? 변호사와 다 상의했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엄마,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 10,000원 주고 푸드코트에 버린 게 가족이 할 짓이니?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정말 잘할게요. 늦었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밖에서 준호와 민서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마지막 짐을 쌌어요. 사진첩은 모두 버렸어요. 과거는 필요 없었으니까요. 준호 부부는 매일 빌었지만 소용없었죠. 이사 전날 민서가 편지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이거라도 읽어주세요. 편지를 받았지만 읽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죠. 너희가 버린 건 사골국이 아니라 나였어. 이제 내가 너희를 버릴 차례야. 이사 당일. 제 짐은 택배 박스 2개가 전부였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끝이야? 응, 끝이야. 우리 지분 정리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시세대로 정산해 줄 테니 걱정 마.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탔어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여행 가세요? 아니요, 이사 가요. 새 삶을 살러요. 제주 생활 1년째가 되던 봄날이었어요. 순자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죠. 영순 씨,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실 연대. 같이 배워보지 않을래? 컴퓨터요? 제 나이에? 나이가 뭐 어때? 죽을 때까지 배워야지. 그 말이 맞았어요. 평생 아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야 뭔가를 배울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컴퓨터 교실 첫날 떨리는 마음으로 복지관에 갔어요. 강사는 30대 청년이었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할머니들 겁먹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배우면 돼요. 처음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한 달쯤 지나니 인터넷 검색도 하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영순 씨 이거 봐, 우리 손자 사진이야.
순자 씨가 자랑스럽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저도 가끔 서연이 이름을 검색해 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는 제 삶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게시판에 흥미로운 공고가 붙었어요. 제주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 마이너스 당신의 경험을 사업으로. 영순 씨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순자 씨가 제안했어요. 창업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영순 씨 요리 솜씨 좋잖아. 작은 반찬 가게라도 해보면 어때? 반찬 가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평생 요리만 했는데 이제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다니. 지원서를 냈고 놀랍게도 선정됐어요. 창업 자금 500만 원과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 거죠. 박영순 할머니 뭘 하실 계획이세요? 젊은 컨설턴트가 물었어요. 집밥 반찬이요. 제주도에도 혼자 사는 노인분들 많잖아요. 건강한 집밥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려고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영순이네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엔 하루에 2~3명뿐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손님이 늘었죠. 영순 씨 반찬은 진짜 엄마가 해준 것 같아. 요즘 이런 맛 찾기 힘들어.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준호와 민서는 제 요리를 기름진 것, 건강에 해로운 것이라고 무시했는데 여기선 모두가 제 손맛을 인정해 줬으니까요. 반찬 가게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또 한 번 준호가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여자와 함께였죠. 엄마 인사드려 내 여자친구야. 여자친구라. 이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이라고 합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준호보다 한참 어려 보였죠. 그래서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해 엄마 허락 받으러 왔어. 허락이라. 웃음이 나왔어요. 내 허락이 왜 필요하니? 내 인생이잖아. 그래도 엄마잖아. 정이라는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준호 씨가 어머님 얘기 많이 했어요. 꼭 화해하고 싶다고. 그리고 집 한 채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도 했겠죠. 정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곡을 찔린 표정이었죠. 엄마, 그런 게 아니야. 준호야,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새 여자한테도 거짓말을 하니?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그래, 다시 시작해. 근데 내 돈 없이 시작해봐. 내 능력으로. 준호가 불그락 푸르락 하며 소리쳤어요. 엄마가 너무해. 자식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도 부모한테 그랬잖아. 나가서 살라고 했지? 기억 안 나?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봤어요. 오빠가 어머님한테 그런 말을 몰랐구나. 그것뿐만이 아니야. 얘가 나한테 뭘 했는지 다 얘기해 줄까? 엄마 그만해. 준호가 정희의 손을 잡고 황급히 가게를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준호를 본 게. 며칠 후 순자 씨가 신문을 들고 왔어요. 영순 씨 이거 봤어? 지역 신문에 제 가게가 소개된 거였어요. 72세에 창업한 영순 씨, 제2의 인생을 요리하다. 기사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평생 처음으로 김준호 어머니가 아닌 박영순으로 인정받은 기분이었거든요. 그 기사를 본 건지 KBS 제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은데요. 저 같은 사람 이야기를 왜? 용기 있는 삶이잖아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됐어요.
카메라 앞에서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죠. 왜 집을 팔고 제주도로 오셨어요? PD가 물었을 때 잠시 고민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저를 찾으러 왔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요. 가족들과는 연락하세요? 아니요. 우린 이미 남이 됐어요.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요? 왜 더 일찍 나오지 못했나 그게 후회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전국에서 편지와 전화가 왔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70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독립하고 싶어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느 날은 60대 여성 한 분이 직접 찾아왔어요. 저도 집을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려우시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아시나요? 가장 두려운 건 첫 발을 떼기 전이에요. 일단 나오면 길이 보여요. 그분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반찬 가게는 점점 번창했어요. 이제는 직원도 2명 뒀죠. 역시 혼자 사는 60대 여성들이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주문이 30개 넘었어요. 어머, 바쁘겠네.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내 사업, 내 직원, 내 수익. 모든 게 내 것이었으니까요. 1년에 한 번씩은 여행도 갔어요. 작년엔 순자 씨와 일본에 갔고 올해는 대만을 계획하고 있죠. 영순 씨, 우리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재밌지 않아? 맞아요. 그때는 여행은커녕 집 밖에 나가기도 힘들었는데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기가 내 집이구나. 진짜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곳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반찬 가게 수익과 원래 있던 돈을 합치니 여전히 10억이 넘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했죠. 제주도의 영순의 집이라는 쉼터를 만들기로요. 가족에게 상처받은 여성들이 잠시 머물며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곳. 영순 씨 정말 대단해요. 순자 씨가 감탄했어요. 뭐가 대단해요? 받은 만큼 나누는 거죠.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죠. 할머니 준호 씨가 사기죄로 구속됐대요. 직원 한 명이 인터넷 뉴스를 보여줬어요. 투자 사기를 쳤다가 걸린 모양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영순의 집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시장님도 오셨고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죠. 박영순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72살에 새로 태어났어요. 평생 누군가의 엄마, 아내로만 살다가 이제야 박영순이 됐죠. 너무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숨이 붙어있는 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곳이 상처받은 여성들의 새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때 군중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어요. 서연이었어요. 이제 중학생이 된 서연이가 엄마 손을 잡고 서 있었죠. 민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사과인지 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연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줬죠. 언젠가 서연이가 어른이 되면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반갑게 맞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없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순자 씨와 바닷가로 갔어요.
영순 씨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그럼 됐어. 석양이 지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사골국을 버리지 않았다면, 만약 그날 푸드코트에 버려지지 않았다면, 만약 그날 집을 팔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죠. 그러니 어떤 의미로는 준호와 민서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걸까요? 그들이 나를 버렸기에 나는 나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75살.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영순의 집을 연 지 2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23명의 여성이 이곳을 거쳐갔죠. 각자의 상처를 안고 왔다가 조금씩 치유되어 떠났어요. 대표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한 분이 떠나는 날이었어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쳐 온 40대 여성이었죠.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집을 구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제 공간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잘 됐네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네, 대표님도 건강하세요. 그녀를 보내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서연이의 편지였어요. 할머니, 저 고등학생이 됐어요. 아빠가 교도소에 있어요. 엄마는 재혼했고요. 저는 이모 집에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방학 때 제주도에 가도 될까요? 할머니가 왜 떠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빠와 엄마가 할머니께 못되게 굴었다는 것도 들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그리고 보고 싶어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서연이는 제가 없었는데, 그 아이도 피해자였는데, 며칠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썼어요. 서연아, 그래, 와도 좋아.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그해 여름 서연이가 제주도에 왔어요. 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키가 훌쩍 큰 서연이를 보고 깜짝 놀랐죠. 할머니, 서연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는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집으로 오는 길에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 얘기 들으셨어요? 응, 들었어. 아빠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나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자기밖에 몰랐지. 엄마도요? 그래, 엄마도. 서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모가 말해줬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모라. 민서의 언니였겠죠. 이모가 뭐라고 하던? 할머니가 평생 아빠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아빠와 엄마가 할머니를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었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떠나신 거라고. 이모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옳았다고. 자기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뜻밖의 이해자가 있었다니. 일주일 동안 서연이와 함께 지냈어요. 반찬 가게도 구경시켜주고 영순의 집도 보여줬죠.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하셨다니. 혼자가 아니야. 좋은 이웃들이 있었지. 순자 씨를 비롯한 동네 할머니들과도 인사시켰어요. 어머, 손녀구나. 정말 예쁘네. 우리 영순 씨 손녀라니 반가워. 서연이는 금세 할머니들과 친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글쎄, 용서라. 아빠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께 전해달라고. 서연이가 편지를 꺼냈어요. 준호의 편지였죠.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어요. 엄마, 교도소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지. 엄마가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만 여겼어요. 민서와 함께 엄마를 무시하고 상처드렸던 것 정말 죄송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저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전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니 다행이에요. 서연이를 부탁해요. 그 아이만은 엄마처럼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못난 아들 준호 올림. 편지를 읽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 서연아, 할머니는 이미 아빠를 용서했어. 정말요?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해. 할머니는 그 에너지를 행복해지는 데 쓰기로 했거든.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그래, 우리 서연이는 할 수 있어. 서연이가 서울로 돌아가는 날 약속했어요. 방학마다 올게요, 할머니. 그래, 언제든 와. 나중에 대학도 제주도로 올까 생각 중이에요. 정말? 네,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서연이를 보내고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잃었다고 생각한 가족을 다시 얻은 것 같은. 그의 가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민서의 언니, 그러니까 서연이가 말한 이모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어머, 정은 씨. 죄송해요, 이제야 찾아뵙게 되어서. 정은 씨는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그동안 못된 동생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은 씨가 뭐가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동생이지만 정말 나쁜 아이였어요. 어머님을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도 제가 비겁하게 모른 척했어요. 정원 씨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서연이를 맡아 키우고 있어요. 민서는 재혼해서 새 삶을 살고 있고, 서연이가 불쌍해서 제가 데려왔어요. 고마워요, 정원 씨. 어머님이 고마우시죠. 서연이가 얼마나 할머니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방학마다 제주도 간다고 난리예요.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원 씨가 떠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부터라도 자주 연락드려도 될까요? 서연이한테 진짜 가족이 필요해요. 그럼요. 언제든 오세요. 신기한 일이었어요.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이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진 거니까요. 이듬해 봄, 준호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연이를 통해서였죠. 할머니, 아빠가 나왔어요. 그런데 많이 변했대요. 그래? 작은 공장에 취직했대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준호가 변했다. 믿기 어려웠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다행이었어요. 한 달 후 준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엄마, 감히 편지를 보냅니다. 찾아가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없어서 편지로 대신해요. 출소하고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적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라 마음이 편해요. 엄마가 해주신 밥이 그리워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워할 자격도 없겠죠. 건강하세요, 엄마. 평생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고 답장을 썼어요. 준호야, 편지 잘 받았다. 내가 정직하게 살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용서는 이미 했단다. 미움을 품고 사는 건 나를 위해서도 좋지 않으니까. 서연이 잘 돌봐줘라. 그 아이한테만은 좋은 아빠가 되어줘. 건강해라. 답장을 붙이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진짜 용서란 이런 거구나.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그해 여름 영순의 집 5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어요. 그동안 거쳐간 여성들이 많이 왔죠. 대표님 덕분에 새 인생을 찾았어요.
이곳이 없었다면 전 아직도 지옥에 있었을 거예요.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행사장 한쪽에서 서연이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대학생이 된 서연이는 제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죠.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우리 서연이가 대견하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준호였어요. 많이 야이고 늙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엄마, 왔구나. 서연이가 오라고 해서. 죄송해요, 와서는 안 되는데. 괜찮아. 잘 지내니? 네. 엄마는요? 보다시피 잘 지내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알아. 이제 그만하자.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 엄마는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준호가 울먹였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너도 행복해지길 바라. 노력할게요.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 정말 남이 되었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달까요. 저녁이 되어 행사가 끝나고 순자 씨와 바닷가를 걸었어요. 영순 씨, 오늘 준호 씨 봤어? 응. 마음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 5년 후 서연이의 결혼식. 할머니 긴장돼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서연이가 제일 예쁘네. 오늘은 서연이의 결혼식. 장소는 제주도 바닷가 야외 결혼식장이었죠. 서연이는 제주대를 졸업하고 영순의 집에서 일하다가 같은 일을 하는 착한 청년을 만났어요. 할머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전 어떻게 살았을까요? 서연아, 할머니도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버진 로드를 함께 걸어갈 사람으로 서연이는 저를 선택했어요. 아빠도 오셨지만 전 할머니와 함께 걷고 싶어요. 할머니가 제 진짜 부모님이에요. 준호는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50대 중반이 된 그는 재혼해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죠.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민서는 오지 않았어요. 새 남편과 미국에 살고 있다고 했죠. 그래도 축하 화환은 보내왔더군요. 정원 씨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서연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원 씨도 고생 많았어요. 음악이 울리고 서연이와 함께 버진 로드를 걸었어요. 83세. 평생 누군가의 뒤에서만 걸었던 제가 이제는 당당히 앞에 서서 걷고 있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영순의 집을 거쳐간 여성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순자 씨와 동네 할머니들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죠. 신랑에게 서연이의 손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해요. 네, 할머니.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아니, 모시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평등하게 존중하며. 신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축사를 하러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저는 올해 83세입니다. 72세에 집을 팔고 제주도로 왔어요. 많은 분들이 미친 짓이라고 했죠. 자식을 버리고 떠난 못된 어미라고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버린 게 아니라 찾은 거예요. 나를 찾은 거죠. 오늘 제 손녀가 결혼합니다. 피가 이어진 것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진 손녀.
서연아, 할머니처럼 살지 마라. 참고 견디고 희생하는 게 미덕이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너야. 누구도 너를 무시하게 두지 마. 내 목소리를 내고 내 공간을 지켜. 그리고 기억해. 몇 살이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할머니가 증명이잖아. 사랑한다, 서연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게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준호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죠. 피로연이 끝나고 해변을 걸었어요. 순자 씨가 옆에 왔어요. 영순 씨, 정말 멋진 인생이야. 이제 시작이야. 아직 20년은 더 살 거거든. 웃음이 터졌어요. 석양이 지는 제주 바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서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사골국을 버리지 않았다면, 만약 그날 집을 팔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겠죠. 고맙습니다, 준호야. 고맙습니다, 민서야. 너희가 나를 버렸기에 나는 나를 찾을 수 있었어. 멀리서 서연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사진 찍어요. 달려가는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쳤어요. 83세 박영순.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의 얼굴이구나.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은 72세의 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행운을 나누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